그러니까 저하고 김기현 박사님이 같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시험인간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 당연히 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한 건데, 근데 저희가 지적한 시험은 그냥 보통 시험은 아닙니다. 사실 시험이라는 게 아주 그 심리학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간 능력을 측정하는, 아주 표준적으로 측정하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그리고 이 시험은 보통 교육에서 평가에 아주 좋은 수단입니다. 시험 없이 운영되는 교육 시스템은 없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험이 적절하게 사용이 되면 학생들이 자기의 퍼포먼스에 대한 피드백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아주 객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고부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원샷으로 자신의 일생이 결정되는 그런 시험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인생의 모든 지점에서 이 고부담 시험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인생의 관문을 통과한다는 게 결국은 시험을 치른다 라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시험에 의존하고 있는가, 이걸 그냥 가볍게, 사실 오늘 제가 여기서 발표를 한다기보단 다른 분들 토론하실 주제를 던진다라는 생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참, 일단은 중독의 증상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마크 그리피스라는 양반이 이제 제안을 했던 중독의 6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현저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특성이 그냥 그거 하나로, 그 사람이 중독된 어떤 뭔가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뭐 알코올릭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중독자인 거죠. 근데 한국은 시험 사회죠. 시험으로 많은 것이 결정이 되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시험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또 난리가 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말 수능 그 시험에 맞춰서 비행기 운행 시간도 조절을 하잖아요. 듣기 평가에 방해가 된다라는 이유로. 그건 한국 사회 전체가 시험을 전제로 해서 작동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정서적인 의존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결과가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결정을 합니다. 그냥 감정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감정이 그 표현하는 이유가 결국은 시험 결과가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내성 증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전 87학번입니다. 대학에 제가 들어갈 때 입시 중요했죠. 하지만 그 시절에 비해서 지금의 입시는 더 중요해졌습니다. 한 30년 지났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 상태가 완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가 된 거죠. 그리고 금단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좀 예를 들면 사법고시를 이제 폐지하려고 했을 때 사회가 난리가 났죠. 그리고 또 지금도 그 정시 이외에 다양한 입시 경로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됐지만 그걸 조금 늘리려고 할 때마다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금단 증상입니다. 그리고 갈등이죠. 시험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게 집안에서도 벌어지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발인데, 최근에 학생부 전형에 뭔가 이제 뭐 자기들끼리 교수들끼리 서로 짬짬이처럼 해먹는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부터 갑자기 그러면 정시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시험에 대안을 찾는 게 아니라 원래 시험으로 돌아가자라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재발입니다. 그러니까 좀 나아지려고 했는데 나아지지도 못했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부담 시험 사회에서는 정말로
시험 결과로 모든 게 그 사람의 가치 평가가 쫙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고등학교에서 수능 시험 몇 점을 받아서 어떤 대학을 갔고 그 대학에서 어떤 또 입사 시험을 얼마나 높은 힘든 입사 시험을 통과해서 어떤 직장을 가졌느냐, 그리고 그 직장 내에서도 또 시험을 어느 정도 통과를 하면서 어디까지 승진을 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가치가 평가가 됩니다. 그게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결혼정보회사의 인간 등급표에서도 드러나는 거죠. 결국 저 등급표는 특히나 이제 여성도 그렇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 사람이 지금까지 그 사람의 인생의 그 관문에서 몇 점을 받았느냐, 그걸 총합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사실 좋은 면이 아까 표준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표준화를 하면 그걸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게 그 분야에 전문화된 기관이 바로 사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은 시험을, 그러니까 공부를 가르친다기보다는 시험을 잘 보는 법을 훈련을 시키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사교육의 핵심은 선행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미적분을 푼다. 제가 세종시에 사는데 세종시 아파트 단지에 저런 광고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수능 영어를 중3까지 완성을 하겠다. 3년을 땡기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광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쳤어요 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학부모들을 유혹하는 메시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비정상이냐 하면 모든 공교육의 그 교육 과정은 정말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거의 100년간 달라붙어서 설계한 겁니다. 그 설계의 기초가 지능검사였어요. 지능검사의 핵심은 초등학교 1학년이 배울 수 있는 게 뭐고 배울 수 없는 게 뭔지를 결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학년 과정, 거기에 그걸 배울 수 있는 학생들만 골라내자. 그러지 못한 학생들은 다른 특수교육을 하자라는 전제하에 지능검사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능검사의 핵심은 정신연령 테스트였어요. 이 친구가 8살 평균적인 공교육에서 전제로 하는 평균적인 8살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통과하면 8살 표준 교육을 시키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럼 8살, 그러니까 1학년하고 2학년 과정을 나눈 이유는 이 친구가 9살이 되어야지 배울 수 있는 건 2학년 과정, 10살이 되어야지 배울 수 있는 건 3학년 과정으로 설계를 한 거예요. 그 각각의 수준에 맞게 설계를 해놓은 건데 지금 사교육은 그걸 넘어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제대로, 그러니까 사실 10살이 배울 수 있는 10살에게 가르치는 거를 9살짜리 아니 8살짜리 7살짜리한테 가르치려면 그건 사실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불가능한 건데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다고 한다면 뭔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닌 다른 걸 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래서 테스트 어카운터빌리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시험을 잘 보면 원래는 그 학생의 지적 능력이 시험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래서 시험 결과를 보고 이 친구가 어느 정도의 지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시험을 보는 건데, 시험 훈련을, 그러니까 시험만 잘 보게 하는 그런 훈련을 받으면 지적 능력 자체는 다른 애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근데 시험 점수만 높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ICCS라고 민주시민 교육 성취도 평가 국제 비교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능력 검사가 있어요. 능력 검사 문항은 지금 한 3번 시험을 봤는데 그 문항은 외부 유출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항이 유출이 되면 그러면 그 문항에 해당되는 연습만 해서 점수가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특정한 나라가 예를 들면 상해 같은. 근데 거긴 유출이 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 훈련을 해서 그 시험 성적을 결국은 조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험 결과 전체를 믿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양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한두 명이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 훈련을 해서 좋은 점수를 얻게 된다.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면은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다 지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고 옆에 애가 반칙을 하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죠. 옆에 애가 반칙을 하고 나는 반칙을 안 하면 그런 일이 원샷으로 계속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러면 나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게 더 여러 번 같은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는 거기에 대응을 합니다. 제가 반칙을 하면 나도 반칙을 하겠다. 이게 죄수의 딜레마 게임인데요. 다 같이 반칙을 하는 경우에는 서로 손해를 보지만 상대방만 반칙을 할 때보다는 내가 손해를 덜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손해를 보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죠. 왜? 쟤는 당연히 반칙을 할 것이니까. 그래서 결국 선행학습이라는 건 출발선을 모두가 똑같이 경쟁한다는 걸 전제로 만들어진 공교육 시스템에서의 출발선을 앞당기겠다는 것인데 처음에 한두 명만 앞당겼을 때는 그 친구들한테만 이제 이익이 유리해지지만 이걸 모두가 반칙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나중에는 그 원래 정해진 원래 출발선에 서 있는 친구만 손해고 나머진 다 같이 이득을 보거나 아니면 그냥 똑같이 손해를 보는. 근데 원래 출발선에 서 있는 친구는 더 심한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근데 그게 바로 현재 한국의 사교육 시장이라는 것이고 원래는 사교육은 저렇게 뒤떨어져 있는 친구들을 원래 출발선으로 밀어 넣어주는 그런 교육인데 지금 한국에서는 정반대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교육비가 늘고 그러면서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의 능력에 맞지 않는 자기 능력을 뛰어넘는 교육 내용을 학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제대로 된 학습을 못 해요. 보통 우리가 뭘 배울 때 그 결과를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결과가 자기 예측하고 맞았으면 이건 뻔한 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더 배울 필요가 없어요. 탐색이 종료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난이도가 너무 낮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측한 결과하고 실제 결과가 다를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놀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펼쳐졌지? 놀란 다음에 왜 이런 일이 펼쳐졌는지를 탐색을 합니다. 이게 자발적 학습이에요. 그래서 탐색을 해서 결과가 이해가 됐다. 그러면 제대로 학습이 하나 이루어진 겁니다. 그 사람의 정신구조가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학습이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난이도가 높으면 저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적절할 때 약간 놀라고 그 이유를 탐색해서 이런 거구나라고 납득을 하게 되는 그런 학습 과정이 일어나는 건데 선행학습은 첫 번째 그냥 재미없는 학습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선행학습 미리 해보면 결과를 다 예측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공교육은 재미가 없어지죠. 공교육 장면에서는 학습이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선행학습에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잘 모르면서 답만 외워요. 그러면 그것도 학습은 아닌데 학습인 것처럼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자꾸 거꾸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능력주의인데 능력주의는 사실 그 이전에 신분주의하고 좀 구별을 해야 합니다. 신분주의는 소수의 특권층이 있고 그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는 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능력주의의 경우에는 그 신분주의가 정당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층이 왜 특권을 가지냐 하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게 신분주의입니다. 그 신분주의의 기반을 깔아주는 게 시험입니다. 시험은 그 사람이 얼마나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20대 청년 세대에서 이슈가 되는 게 그 정글의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회가
시민사회가 프랑스 혁명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 혁명의 이념 자유평등 박애라는 개념은 사실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한 개념이죠. 그리고 그걸 모두가 동의를 하고 받아들이면서 시민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청년들은 그게 옳지 않다. 평등이라는 게 정의롭지 않다. 정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차별을 해야 된다. 어차피 우리 사회에는 불평등이라는 건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정당한 불평등, 차별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면 정당한 차별을 하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건 그냥 능력주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특권을 정당화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시험에 의해서 모든 것을 맡기자라는 태도인 거죠. 그런 관점이 지금 지난 40-50년간 우리가 시험에 의존해서 만들어 온 사회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